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창사 55주년 특집 토론 3부작 광주 전남 대항해의 시작 사회를 맡은 김낙곤입니다. 광주 MBC는 창사 55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 광주와 전남이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선정한 3대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1부에서는 광주 전남이 선택한 에너지 분야 신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주도하고자 하는 AI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는 말 할까요? 시장님부터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낙후된 우리 광주시가 세계적인 선도 도시를 앞지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다음 말씀해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 또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각각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느낌을 얘기하면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 실체로서 인공지능을 규명하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멀리서 또 서울에 내려오시느라 바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장님과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우리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광주에서 인공지능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 네.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첫 연구를 시작한 지가 한 25년이 됐습니다. 솔트룩스라는 회사 설립한 게 만 20년이 됐는데요. 20년 동안에 인공지능 또 데이터 과학과 관련돼 있는 걸 집중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많은 도전과제와 함께 또 지금처럼 많은 기회가 있는 시기를 처음으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주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와 또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목을 좀 푸셨으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이제 광주시가 이걸 딱 잡은 거 아닙니까? AI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걸 선택을 했다. AI가 무엇인지 좀 시장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닙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지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1956년입니다만 1970년대까지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세계의 화두가 된 것은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때 이제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으면서 유행어처럼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해 3월 달에 모두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그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하고 세계 최강자인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파고가 4대1로 이기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구나 하면서 이제 전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네. 어떤 있는 상품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제품에 지능을 넣으면 되는데 그 지능이 본질이 시간에 따라서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공지능 뭐뭐뭐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0여 년 전에도 인공지능 세탁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속에 어떤 세탁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물량도 조절하고 돌리는 방법이라든가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세탁기를 우리가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생각하면 사람이 일일이 계량을 하고 특성을 분석하고 물도 넣고 이런 과정을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습의 시작이 중요한데 학습은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편리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 10년 전에 세탁기가 지금 나타났다면 그건 아무도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개량도 되고 계산 속도도 빨라지고 또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더 섬세한 분석을 해서 세탁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 AI 이 사례들 들어보니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자체로 독립적인 분야의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산업과 만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도구 같은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신적인 도구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좋은 지능들을 모방을 해서 기계가 저희를 도와준다면 그게 다 인공지능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물결 속에 세계 각국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AI 변화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추세는 현재 수준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생활 속의 AI를 좀 생각하면 총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셔서 우리가 길 찾기 할 때 옛날 운전할 때 지도 다 보고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비게이션 키면 되잖아요. 알아서 찾아주잖아요. 내비양 얘기했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번역 같은 것도 옛날에는 통번역 전문가는 못했는데 요즘은 통번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바꿔줍니다.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게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인공지능 AI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국가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하고 중국의 뭐 바이둔이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떠냐 보면은 사실 현재는 좀 인공지능 분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이냐 인재나 그다음에 산업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느냐 쓸모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았고 또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뒤처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적으로 얼마나 이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1등에서 5등까지 그 주가, 시가총액 기업들을 다 보면은 이 인공지능 그런 중심 기업입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 세계 5등 안에 드는 이 주가 총액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도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쪽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긴 했지만은 인공지능을 각 분야에 활용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 인공지능의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술, 인재,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각 분야에 활용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현재 수준인지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희 이제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대표님 와 계시니까 시청자들께서 저분은 무엇을 하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또 같이 궁금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소개하신다면 어떤 분야? 예. 그 인공지능 분야를요. 가장 크게 보기에는 인지라는 관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인지. 예, 일종의 사람 말과 글을 이해하는 거. 이런 부분을 언어인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또 건강 관련돼서 진단 같은 거 할 때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뭔가를 인식을 하고 판별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영상인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년 전부터 언어인지 사람 말과 글을 기계가 알아듣고 사람과 대화하고 또 사람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것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어서 현재 전 세계 한 5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대응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미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NH농협에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농협에 전화를 하시면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 전화를 받아서 상담하시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이 전화를 고객하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다 옆에서 엿듣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하고 그다음에 상담원을 위한 실시간 상담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AI가 인공지능이면서 동시에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 즉 인간의 능력, 지적 능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기술로도 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 AI와 관련해 장기적인 로드맵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정부에 대한 산업 비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주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술인데 이 AI 기술력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년 정도 이렇게 뒤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데이터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각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예를 들면 환경이다, 그 다음에 뭐 금융이다, 이런 여러 10개 분야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여진 이 데이터들이 우리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나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술에 있어서는 이 결국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하고 이게 판단을 하려면은 그걸 해주는 게 이제 반도체 칩입니다. 10년간 한 1조 이상을 투자해서 지능형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 비메모리 분야 육성을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인재가 중요한데 우리 총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정부에서 AI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전국의 대학들을 인공지능 중심 대학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국에 5개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강주과기원입니다. 이런 AI 중심 대학을 하고 이러면은 연 한 4,000명 수준으로 인재들이 길러질 수 있어서 이 인재가 부족한 거 결국 사람이 경쟁인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차원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시장님께서 광주시가 이제 이런 AI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를 가겠다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가 표방하고 있는 AI 대표 도시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 대표 도시 강주 이걸 이제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AI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강주가 중심적 역할, 허브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 7월 1일 날 시장이 되고 나서 낙후된 강주를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냈던 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만 매 산업혁명 때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고 2차와 3차는 미국이 주도해서 그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주가 앞선 도시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은 인공지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월 달에 중앙정부가 지역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살리기 위해서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16개 지자체는 과거의 가능에 따라서 철도 놓고 다리 놓고 이런 길 놓는 SOC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강주만 유일하게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 9월 23일 날 이제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하여금 인공지능 추진위원회를 강주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저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슈퍼컴퓨터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문주 박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들과 이제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해서 그쪽에 벤처 캐피탈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소와 MOU도 체결했고 그쪽에 우수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시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 이게 산업이라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판을 바뀌는 것에 광주시가 먼저 좀 탔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이게 꼭 광주시여야만 되는 건지에 대한 우리 궁금증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토론은 편안하게 이런 광주시가 선택한 이거에 대해서 조언해 주셔도 좋고 현장의 얘기, 정부의 얘기, 그리고 학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AI가 산업인가? 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산업에 필요한 도구인가? 네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답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거고요. 네. 근데 저는 AI는 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요소 기술, 알고리즘 기술이라든가 칩 하드웨어 기술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인력도 필요하고 그걸 어디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산업이라는 건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이 혁신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광주 AI 혁신 클러스터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왜 앞에 광주가 있느냐 그러면 네. 광주가 잘할 수 있는 몇 개의 산업, 네. 그걸 산업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광주 같으면 에너지, 자동차, 헬스 그 세 가지 분야를 우선적으로 도메인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알고리즘 개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모으게 되면 기존의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성이라든가 총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산업 그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별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저는 산업이면서 도구고 수단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이건 집저가 돼야 됩니다.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주를 인공지능 클러스터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칩을 개발하는 연구센터랄지 빅데이터 센터랄지 슈퍼컴퓨터랄지 이건 강주에 이제 집저가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각종 효과나 기술은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창업이나 이 AI의 메카이지만 거기에 집저가가 돼 있고 그 효과가 이제 세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강주가 지금 비교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게 자동차 산업 그리고 한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 산업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분야인데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은 강주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이 기술을 강주는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이 4대 산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경쟁적으로 이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작년까지 저하고 정성영 실장님께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을 두 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위원회 계셨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깜짝 놀란 게 기가 막히다 이건. 왜냐하면 다른 쪽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한 것하고 다르게 광주시가 유일하게 예타 면제
사업에서 인공지능을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다른 위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이거 기가 막힌 선택이고 리더십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 광주인가라는 것은 그건 이제 뭐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인 거고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내고 또 어떻게 힘을 합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경쟁이라는 것은 지역적 경쟁이 아닙니다. 네.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경쟁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 글로벌라이즈가 심화되면 될수록 또 다른 용어 있죠.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서울, 예를 들자면 도쿄, 샌프란시스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는 중견 도시, 소도시조차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환경과 또 인재들이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경쟁이나 협력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광주가 그러한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또 적절한 시기적절한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광주가 지역으로서의 특색을 가지고 성장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어떻게 광주가 글로벌리 이 협력 체계를 갖추고 또 전 세계적인 이 내부에서만 만들어진 인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재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몸담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광주랑 협력을 할 수 있나 하는 네. 그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해낼 수 있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또 말씀하셨지만은 전 인공지능 자체가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인가 산업인가 거기에 대한 답도 사실은 인공지능은 도구이면서도 산업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전기기관이 촉발을 했습니다. 근데 전기기관은 처음에는 탄광이나 방적 공장에 쓰였는데 거기서만 쓰이지 않고 그게 기차에도 쓰이고 바다를 건너는 이 배에도 쓰이고 이렇게 다 쓰였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지금은 제한된 분야에 쓰이지만은 이게 글로벌하게 다 모든 분야에 다 쓰일 겁니다. 그래서 범용 기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면은 늦지 않고 충분히 이건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은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플랫폼에 올라타냐에 따라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라도 창업기업이라도 글로벌 이 네트워크에 올라타면은 그냥 이 광주에 앉아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자랑하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광주의 4대 산업을 육성한다면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산업하면 어떤 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공의 영역에도 소요되거나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가 공공의 영역에 있지만 산업에서 외면당하는 가능성.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광주시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은 또 다른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건데요. 뭐 시장님께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인공지능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이 부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보 문제랄지 안전, 치안 문제, 의료 문제 이런 분야에서도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방 분야는 이미 국방 드론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안면 CCTV를 이용한 안면 인식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공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미리 골라낼 수도 있고요. 네. 헬스케어 쪽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면 지금 이제 나이가 65세가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치매입니다. 치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근데 우리 조선대학교를 주축으로 한 국책 치매 예방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만 명의 어르신들의 인간 게놈 지도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치매에 걸리시는 분, 안 걸리신 분, 걸리신 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혈액형은 무슨 형이고 그리고 또 이 호르몬이나 이런 건 어떻게 분비되고 하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미국 중앙정부에서 1,200만 불인가요? 이렇게 수주 계약까지 지금 거의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가 되면 이걸 이제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학습하고 예측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매 예방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복지 전달 체계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뭐 송파의 세모녀 사건이나 또 최근에 그 신림동의 탈북 모자 사건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일일이 다 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 하고 있는 게 한 복지 서비스가 350개가 되고 각 지자체를 다 합치면 거기 한 6,400개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내한테 맞는 게 뭔지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걸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힘들어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기 쓰는 양을 보면은 이 집이 뭐 매일 이렇게 쓰던 전기 양에 10분의 1도 안 쓴다, 100분의 1도 안 쓴다. 그럼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걸 자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떤 복지 전달 체계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서울에서 저희들 지하철 공사랑 같이 했는데 봄 되면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지하철 역산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자동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한 30% 이상 이렇게 미세먼지도 절감하고 효과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면은 광주 지역 저희들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환경부에서 확산하려고 있는데 지하철 역산에 미세먼지 측정 관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사실은 처음에 수요 창출을 마중물 역할을 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부문을 보자면요.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공수요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실험함으로써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빠르게 뛰어들고 있거든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 내에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예를 들면 AI 서비스, 또 AI 상담 서비스, 또 AI 도우미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하고 확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같이 올릴 수 있는 지자체의 전략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챌린지들 또 고민들을 지자체 수준에서도 같이 극복하는 그 교두보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업은 인프라성 사업이 존재를 하겠죠. 그게 이제 국가 단위일 수도 있고 지자체 단위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20년 동안에 그 정보통신 그리고 인터넷 전 세계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언제 시작했냐면 20년 전에 이 정부에서 초고속 통신망 까는 사업을 하면서 촉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정부 내부에서는 또 공공망 사업을 가속화시키면서 또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올라왔고 지금 이제 5G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뭔가의 마중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AI 부분 중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 아까 오늘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이제 슈퍼컴퓨터도 큰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박영선 장관님하고도 제가 한참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슈퍼컴퓨터 한 대가 엄청 커서 똑똑한 게 아니라 자그마한 컴퓨터 수백 개, 수천 개가 함께 작동이 되는데 이 안에는 이제 또 GPU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학습을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로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런 이제 공공성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습니다. 사실은 광주에서 시작한다면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이터 센터로서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으로서의
인프라를 공공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해야지만 아마도 그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데이터. 예. 계속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인간과 관련된 데이터 중요하다 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연관된 지역의 산업 효과도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나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이 알고리즘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은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공공 빅데이터 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인권에 관한 개인적인 그 아주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상상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걸 개방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알파고로 돌아가면 네. 알파고가 몇 시간 동안 학습을 해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세돌하고 게임을 하기 전에 이세돌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보를 알파고 컴퓨터가 다 읽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자료를 모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던가 새로운 AI 기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에너지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네. 한전이 우리나라의 전기 에너지 주 공급자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추후에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기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가 잘 모아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또 건강과 관련된 자료들이 모아지고 있고 또 모아질 환경이 돼 있고 마찬가지 문화하고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대표적인 도메인에서 광주가 먼저 산업화를 이루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 남구에 있는 건강타운에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의 치매 관련된 정보 또 수천 명의 그 동일한 집단, 한국인 노인이라는 그 집단의 여러 가지 생체 정보라든가 행동 정보 같은 것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핀란드 교수가 네. 또 스위스 교수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AI 혁신 클러스터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전체 거의 3분의 1에 되는 사업이 슈퍼컴퓨터, 그걸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가 데이터 센터 규모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이 데이터 센터가 왜 슈퍼컴퓨터냐는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감을 좀 잡게 해주십시오. 네. 모든 분들이 다 집에 가면 노트북이나 PC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 PC에 자세히 보시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CPU는 보통 3GHz, 몇 기가헤르츠라고 돼 있고 하드디스크 메모리는 수백 기가바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네, 기가란, 현재 쓰는 단어는 기가, 100기가 이런 정도가 PC 한 대입니다. 광주에서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산업 몇 개,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데이터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또 의료 데이터다. 그러면 한 개인이 생산해내고 한 개인을 표현하는 데 쓰는 데이터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강 처리 속도나 용량이 100만 배 정도가 빨라야 된다는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광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그 데이터 센터의 속도나 용량이 PC의 100만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기기가 데이터를 PC 100만 배 양을 저장하고 PC가 처리하는 속도의 100만 배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AI 산업 또 AI 기술 개발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이고 그런 투자가 있음으로써
그런 혁신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광주시가 AI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데 과제, 무엇이 좀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 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데이터 엄청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과제를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떤 게 애로사항인가요? 데이터 관련. 첫 번째 물론 당연히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관련된 것의 핵심은 데이터는 유통이 되고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이 될 때 폭발적으로 가치가 증가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그 데이터 누군가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개방되고 유통되고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선 이 데이터 거래나 또는 데이터 유통에 관련된 것들이 일상화돼 있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가 이제 데이터, 인공지능의 허브 역할을 하려면 네. 결국은 광주 안에뿐만 아니라 광주 바깥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광주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는 다른 데이터들하고 쉽게 조우를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융합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도전 과제가 있다 보여지고요. 오늘 말씀하신 슈퍼컴퓨터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학자나 소수의 기업이 아니라 말씀드린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GPU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희 회사가 적지 않은 기업인데도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GPU라고 얘기하는 GPU 컴퓨터 또는 GPU 머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 지금 게임하는 컴퓨터에는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한 컴퓨터가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싼 거는, 비싼 거는 그거 한 대가 한 1억씩 합니다. 이걸 저희 연구소에서 한 달에 하나씩 사내라 그러거든요. 이것 같은 것들이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또는 젊은 창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운영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규모 슈퍼컴퓨터들이 GPU 인프라 같은 형태로 개방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기업의 정말 핵심 과제는 이미 저희가 말씀 나눈 인재 문제입니다. 이 인재는 저희 광주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 전체의 큰 도전 과제인데요. 우리나라 인공지능에 대한 그 엔지니어 인구가요, 중국에 비하면 2%, 미국에 비하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력을 2배, 10배 키워봤자 10배 키워도 미국에 뭐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10배 키운다는 건 대단히 힘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섬나라처럼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협력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또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이 현재 애로를 겪고 있으면서 뚜렷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광주가 인공지능 허브 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AI 칩 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 빅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이런 이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어떤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물론 지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5년 동안에 4,06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10년 동안에 1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한 461억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저는 초기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에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한 2조 2천억 정도 연구개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강주가 상당 부분 이렇게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고요. 2번째는 규제 계획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 계획. 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술과 사업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현재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은 다 금지하거나 허가 맞게 하는 이런 규제 시스템으로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도 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규제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 기득권층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범정부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인재입니다. 근데 인재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인공지능 인재들과 연대하고 협업 체계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포럼도 지금 만들고 있고,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도 갔다 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스트가 인공지능 대학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 배출하는 것으로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 이건 뭐 지역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이나 여러 기관 단체에서 많은 좋은 인재들을 배출해 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성공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데이터 관련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환경이랄지 에너지랄지 유통이랄지 이런 10개 분야를 정해서 정부가 중앙정부가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별로 기업들이랄지 공공기관이랄지 10개씩 해서 100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100개 센터하고 10개 플랫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축적이 돼 모여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 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비용보다는 우회돈으로 가외돈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 바우처라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통사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량 데이터랄지 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카드 사용량 데이터, 이런 걸 분석하면 어느 동네 가서 장사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필요한 데이터를 살 수 있게 구매하는 바우처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데이터를 사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걸 가공하는 데이터 같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바우처 사업을 데이터 쪽에서 하고 있고, 두 번째 규제 관련해서는 시장님과 동일한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이 규제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있으면 기존 질서에서 기존 프로그램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오면은 이 규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득권을 가지고 기존 질서에서 이득을 보신 분들이 잘 이렇게 새로운 짓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를 하는지는 사실 정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주형 일자리라는 노동계하고 정부하고 기업하고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일자리 모델을 만든 것처럼 이런 새로운 질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규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 그룹들이 같이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강주의 클러스터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떤 규제를 같이 풀 수 있을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가장 기본 소양으로서 기본 풍토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로서 데이터를 모으는 얘기를 했는데, 이 AI 산업의 특징은 모으는 것 자체도 일이고 그 자체도 일종의 데이터 수집 산업이 되고, 그런 원시 데이터를 가공해서 슈퍼컴퓨터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도 또 한 가지 콜센터와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미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생태계는 전문가들만의 생태계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이제 그런 용어로서 지금까지 나온 단어로서는 이제 개인은 소비자, 컨슈머, 소비자가 아니라 개인이 곧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간단한 일에는 참여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하는 프로슈머라는 말이 이 AI 산업에 딱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제 광주에 계시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나도 AI 전문가다, 단지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사용자 또 프로슈머로서의 전문가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AI가 산업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건 단순한 전문가를, AI 프로그램을 잘하는
AI 알고리즘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만이 인재 교육이 아니라 일반인을 교육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얘기를 시작할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을 봄으로써 당신도 AI의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AI의 창업가의 길에 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0명의 전문가와 10만 명의 지원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AI 산업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현장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시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민 분들께 좀 체감할 수 있는 네. 얘기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네. 시장님도 계시고 또 실장님도 계시니까요.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려보면 네. 광주가 정말 AI 허브가 되려면 기업이 많이 와서 고용을 창출을 또 하고 또 생산 구조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오도록 만들 거냐? 그냥 여기에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는 G스트가 있기 때문에 올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메리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중에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것이 조인트 벤처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G스트나 예를 들면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들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조인트 벤처를 같이 만들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요. 이들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서 사업 또 공간 관련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면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과 그리고 또 기업들 또 기업이라고 하면은 전국이나 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형 AI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100이라고 보면요. 20이 하드웨어를 쓰거나 이렇게 뭐 네트워크를 쓰거나 하는 거고요. 20%가 인공지능 전문가의 인건비입니다. 그럼 60%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생산하는데요. 이 데이터 가공을 누가 하냐면 전문가가 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제 아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젊은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분들 또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간이 기계보다 똑똑하고 인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네이버만 쓸 수 있으면 기계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배 이상의 실제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인력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이 데이터 큐레이션이나 데이터 구축 인력을 저희 같은 기업이 지스트하고 벤처를 만들어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광주형 일자리처럼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광주형 AI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기업들이 이쪽에서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총장님 약간 말씀을 주셨는데 이 AI라는 것이 결국은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자체가 AI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AI 소양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AI 소양이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년부터 중학교, 그다음에 금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이 다 합쳐서 5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또 이 대학에서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소프트웨어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소양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이 광주 AI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은 인재들의 밑받침이 되는 거죠. 매력적인 그런 도시가 돼야 광주가 인공지능에서도 앞서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클러스터를 만들면은 기본적인 물적인 토대는 된 거라고 보면은 시장님 주신 것처럼 광주시는 제가 외람되지만은 우리 역사의 큰 물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른 어떤 데보다 이 문화적인 상상력, 창의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어져서 이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매력적인 도시가 됐을 때 AI 기술자들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크게 본다면은
도시 자체가 좀 더 지금도 매력적이지만은 좀 더 매력적인 도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그걸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30년 동안 사회에 필요한 사람과 앞으로 AI가 주도하는 다음 30년에 필요한 사람의 기대치, 인재상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큰 기업에서 자기가 맡은 영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데 뭔가 큰 일이 되는 그런 식의 산업 구조였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창의성 또 유연한 혁신 정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도 이제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알고 있는 걸 건네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가 또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 AI의 요구사항이 되고 그런 프로수머들의 요구에 의해서 훌륭한 AI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AI가 뭐지? AI 기본이 된다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고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일부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하시면은 그래서 광주에 왔구나. 그래서 광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루었고 세계 유례가 없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시는 우리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도시, 허브도시, 중심도시로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람과 돈과 기업이 광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인공지능은 정부나 광주시청의 일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 AI, 인공지능이라는 이 용어와 이 산업과 관련 분야에 대한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신 토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광주 MBC 창사 55주년 특집 토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에너지에 의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 나눠주신 네 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